베를린의 ICC 국제회의센터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00명의 유럽 각국 경제학자들과 정책위반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독일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한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원로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폴크스바겐 출신의 산업 전문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은 20위권 밖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에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5G 인프라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3년 앞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는 이미 독일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단 위의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쥔 발표 자료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학자로 살아오며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3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혁명의 완성입니다. 독일 기업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동료와 무언가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단 위의 교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 이후 독일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독일 교수의 배신적 한국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의 학문적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독일 교수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이런 발표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30년 전 한 통의 편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올해 54세로 지난 25년간 한국학을 연구해온 독일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옥스퍼드와 도쿄대학에서도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학계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이 독일을 추월한 이유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독일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옹호하느냐고, 혹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심지어 제 연구 방법론과 학문적 객관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남긴 예언적 통찰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3개월 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3월의 쌀쌀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베를린 교외에 있는 아버지의 집 다락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일리 슈미트는 지난해 7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기계공학자로 일하신 분이었죠. 다락방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무거운 나무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1990년대 초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낯선 공장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현대자동차의 초청으로 한국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셨던 일 말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간간히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로 노란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독일어 필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마르쿠스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30년 전의 한국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울산 공장에서의 첫 근무를 마쳤다.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학습 속도다. 독일에서 숙련공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 기술을 이곳 젊은이들은 3년 만에 습득한다.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진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더 빠른 공정은 없을까 하면서 말이다. 이런 자세라면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이미 한국의 잠재력을 이렇게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니. 당시만 해도 한국은 독일에 비해 한참 뒤처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 8월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전수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경이롭다.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도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에 다닌다. 기술자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 아버지는 당시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제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만났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사람이 곧 자원이라고 하셨다. 교육과 기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93년 1월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르쿠스야, 아버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족 전체의 의지였다. 교육에 대한 열망, 기술에 대한 갈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예언적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언젠가 독일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는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바로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서 아버지가 30년 전에 본 그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연구비를 신청했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독일의 경쟁력,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연속적인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경험이 독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얼굴 인식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질문 없이 입국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아직도 줄을 서서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랐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수화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티켓팅 머신에서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많고 카드 결제도 종종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전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공간이었습니다. 길찾기부터 열차 시간 확인, 식당 예약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어떠세요, 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진행된 줄 몰랐어요. 우리도 너무 빨리 변해서 가끔 어지러울 정도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기사님의 말에서 한국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자동으로 예약 정보가 나타났고 얼굴 인식으로 본인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도움 없이도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네온 사인들과 LED 전광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아버지가 편지에서 언급했더니 나라의 미래가 바로 저 불빛들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30년 전 근무했던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 후 울산으로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KTX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개인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ICE도 고속열차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차 안에서 만난 승객들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고 60대 아저씨는 태블릿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연령대가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견학 신청을 해두었고 특별히 아버지의 과거 근무 이력을 설명하니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편지에서 묘사했던 그 공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견학을 안내해준 엔지니어는 김재현 차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분은 놀랍게도 3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일리 슈미트 씨와 함께 일했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하시더군요. 김 차장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IoT 센서들이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대부분 수작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김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독일 기술을 배우던 한국이 이제는 독일을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지금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스승이었던 독일이 이제는 제자인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 김 차장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전시관이었는데 그곳에는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1990년대 초반 독일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열정적인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일리 씨를 비롯한 독일 기술자분들의 도움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기까지의 토대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난 것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이로웠습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혁신 현장들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핀테크 스타트업들, 판교의 게임 회사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현장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토스를 만든 비바 리퍼블리카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국의 핀테크 혁신 수준에 놀랐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24시간 내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아직도 수십 년 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면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한 임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혁신 수용성에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판교의 넥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임을 넘어서 메타버스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개발한 기술이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넥슨의 연구원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적 야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부청사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담당자를 만나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99%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AI 챗봇이 24시간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민원이 우편이나 팩스로 처리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지급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집까지 가져다줘서 편해요. 옛날에는 직접 가서 사야 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간 탐방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모든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편지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현재 한국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갈증,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은 이미 독일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
거리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민족 전체의 의지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룬 성과들이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스마트 시티,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은 삶의 질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독일과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순위 한국 1위, 독일 25위 5G 네트워크 보급률, 한국 95%, 독일 30% 모바일 결제 사용률 한국 90%, 독일 20% 전자상거래 활용도 한국이 독일보다 3배 높음. 스타트업 생태계 한국이 아시아 2위, 독일은 유럽 5위.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추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 30년 전 당신이 예언하신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체류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을 어떻게 독일 학계와 사회에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자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듯이 이제는 제가 한국의 성취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마침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경제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유럽의 미래 경쟁력이었고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이 독일을 추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발표 제목을 제출하자마자 학과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르쿠스, 너무 자극적인 제목 아닌가? 독일을 추월했다는 표현은 좀. 동료 교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극을 위한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예언적 통찰들이 지금 제 발표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30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확신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민족적 의지와 혁신 정신을 말입니다. 2024년 5월 15일 베를린 ICC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유럽 경제 포럼 당일입니다. 800명의 청중 앞에서 발표하게 된 저는 연단에 서기 전까지도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아버지의 편지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 독일을 놀라게 할 것이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발표 자료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충격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경제연구소의 원로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동료와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은 25위입니다. 폴크스바겐 출신의 산업 전문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G 인프라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3년 앞서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급률은 한국이 95%, 독일이 30%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에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는 이미 독일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독일 기업들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 기업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동료와 급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30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혁명의 완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92년 현대자동차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학습 속도가 경이롭다. 독일에서 10년 걸리는 기술을 3년 만에 습득한다. 이런 자세라면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설 것이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이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사용률에서 한국은 90%, 독일은 20%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용도는 한국이 독일보다 3배 높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국은 아시아 2위, 독일은 유럽 5위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질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숫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모든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인공지능이 24시간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회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아직도 팩스와 우편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동료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독일이 변하지 않으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때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 일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발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제 주변이 인파로 둘러싸였습니다. 교수님, 독일을 모독하는 발언 아닌가요? 한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신 건 아닙니까? 이런 분석의 근거가 정확한가요?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한 명씩 차례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디 벨트 기자가 먼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교수님, 독일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비하가 아닙니다.
객관적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분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편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는 검증 가능한 공식 통계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슈피겔 기자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독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 배경이 이런 분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까? 아버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신 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경험이 연구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분석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연구는 순전히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연구비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옹호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제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터뷰를 중단하고 자리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아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독일 교수의 배신적 한국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제 발표를 근거 없는 과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디 벨트는 학문적 객관성을 잃은 편향된 분석이라며 제 연구 방법론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한 것을 감정적 판단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로비스트로 전락한 독일 교수라는 제목으로 제 과거 연구 이력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계정들은 제가 독일을 배신한 매국노라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부분이 언론사의 추가 인터뷰 요청이거나 학교 관계자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를린 자유대학교 총장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르쿠스 교수님,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총장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대학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 연구비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마이클 존슨 교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톤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제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저를 지지해줬지만 몇몇은 명백히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객관적으로 분석하신 건가요? 한 학생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무도 믿지 않는 한국의 가능성을 혼자 확신하며 외로웠을까?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내가 한국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믿는다. 바로 지금 제 상황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제 발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입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우위성을 강조하며 제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현상이며 독일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 기독교민주연합 CDU의 한 의원이 언론의 한 말이었습니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제가 예정되어 있던 몇 개의 학술대회 발표가 연달아 취소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정상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주간지에서 제 개인사를 파헤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 연구비 출처, 한국 방문 이력, 심지어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혼자서도 한국을 믿었듯이 저도 제가 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제 발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말한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베를린 공대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주도한 성명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슈미트 교수의 분석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이미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 부정일 뿐입니다. 일부 진보적 언론들도 저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츠 차이퉁은 용기 있는 진실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재조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 내 IT 업계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말한 것은 업계에서는 이미 상식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정말 독일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심지어 일부 독일 기업들도 은밀히 제 분석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유럽 다른 나라의 학자들로부터 온 지지였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의 아시아학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국의 성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독일 언론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런 지지 메시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다시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유럽의 디지털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에게 기조연설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논란 때문에 더욱 주목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한국 분석이 유럽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유럽의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넘어서 유럽 전체가 직면한 디지털 전환의 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30년 전 예언의 성취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유럽에 주는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의 예언과 현재의 현실을 대비시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럽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추가 자료들을 더 수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디지털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진단검사, 동선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과 지급 등 모든 것이 디지털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팩스로 검사 결과를 전송하고 수기로 접촉자를 추적하며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대비는 한국과 유럽의 디지털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브뤼셀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 당일입니다. 이번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27개국의 의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유럽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여러분. 제 목소리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논란과 검증을 거치면서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0년 전 한 독일 기술자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울산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스크린에 띄우며 읽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학습 속도가 경이롭다. 이런 자세라면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설 것이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개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이야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30년간의 변화를 시대순으로 추적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IMF 위기와 그 극복 과정, 2000년대의 브로드밴드 보급, 2010년대의 스마트폰 혁명, 그리고 2020년대의 디지털 정부 완성까지 30년 전 제 아버지가 예견했던 기적이 단계별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디지털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95%입니다. 유럽 평균은 78%입니다. 한국의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전 국토의 95%입니다. 독일은 30%, 프랑스는 25%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99%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에스토니아도 90%입니다. 숫자들이 제시될 때마다 회의장에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들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이 시간 만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2일, 이탈리아는 5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3일 만에 지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구체적 비교들이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의 후반부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투자와 열정입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문화입니다. 넷째, 기술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태도입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평생교육 시스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사례,
그리고 시민들의 놀라운 디지털 기술 수용 속도 등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민족적 의지의 결과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유럽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이 다시 혁신의 선두에 서려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30년 전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웠듯이 이제는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때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에서와 달리 대부분의 청중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비판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유럽이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도입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유럽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를 유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설적인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한 달 전 베를린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브뤼셀 발표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제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디지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르몽드는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을 간과한 유럽의 자만이라며 제 분석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언론들도 조금씩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의 디지털 성취, 독일이 배울 점은 이라는 후속 기사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디지털화 담당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독일 기업들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대규모 협력을 발표했고 BMW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회사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배울 때입니다. BMW 연구개발 담당 임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총장이 직접 저를 불러 사과했습니다. 마르쿠스,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대학이 진실을 말하는 교수를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교수들도 하나둘 저에게 지지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제 분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한독 디지털 협력위원회의 독일 측 공동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교수님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꼭 필요합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한국의 독일 기술을 전수했듯이 이제는 제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독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공식 업무로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정부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디지털화 담당 국무장관을 비롯해 주요 기업 CEO들까지 총 10명의 대규모 사절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독일이 한국을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독일을 도울 차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대표단 전체가 함께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김재현 차장의 아버지, 김철수 씨도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그분은 30년 전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일리 씨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독일 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김 씨의 말을 독일어로 통역해주자 독일 대표단 모두가 감동받는 표정이었습니다. 폭스바겐 CEO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버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30년 전 당신이 예언하신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언급하셨던 민족적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 기술에 대한 갈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봤던 그 간절함이 지금의 디지털 혁신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함께 일했던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신의 뒤를 이어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한국의 독일 기술을 전해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독일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놀라게 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 사인과 LED 전광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30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미래의 실현체 같았습니다. 2025년 현재 제가 처음 발표했던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다는 분석은 더 이상 논란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형 디지털 정부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유럽 지사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양국의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독 디지털 협력위원회는 매월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고 독일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것은 제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독일 학생들이 급증했고 한국어 강의실은 항상 10,000원입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 학생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새로 받은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 독일의 기업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로부터 온 편지들입니다. 모두들 30년 전 아버지의 예언과 현재의 현실이 일치한다는 점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제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공로는 3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가능성을 믿었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요. 얼마 전 울산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철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일리 씨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이야.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30년에 걸친 한국과 독일의 우정, 믿음과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의 결실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독일에 가져다 주고 있는 것도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AI 기술이 유럽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입니다.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겨울 풍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30년 전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지함 옆에는 이제 제가 쓴 새로운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읽게 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 독일 기술자의 믿음이 현실이 되었듯이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또 어떤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 문장을 적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고, 지금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의지이자 교육과 혁신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30년 만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한 독일 기술자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